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00회 전산세무 2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이 100회가 의미가 좀 있네요. 또 2022년 첫 번째로 본 시험이었죠. 100회 전산세무 2급. 자, 우리 이론 시험은 이번에 같이 볼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특히 연말정산, 실기에서요. 부가세 신고서 등의 좀 난이도가 좀 상승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부분 점수가 좀 난도가 올라가면은 좀 후하게 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좀 기대가 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출제는 비슷하게 됐는데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 3문제, 소득세 2문제가 출제됐고요. 근데 여기 계산형 문제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 예상도 좀 드는데 계산 문제가 원래 한 5문제 미만이잖아요. 근데 일곱 문제, 이론이 8문제. 그래서 계산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한 분들은 이번 이론 시험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상해 문제가 5문제, 중위 10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건데요. 뭐 분개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계산하는 그 식을 바로 알고 계시면 바로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에 대한 계산은 뭐 순처분가 기준하는데 뭐 처분 수수료 없을 테니까 근데 처분가 이 순처분가와 바로 취득 원가와의 차이죠. 자, 이제 문제로 와서 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와 보시면은 100주를 3,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처분한 주식수는 100주고 처분가는 3,000원이에요, 주당. 이것만 보면 되죠. 5,000원에 취득했다. 5,000원. 2,000원이고 이게 합쳐지니까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처분 손실로 2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이론에서는 훨씬 더 좋다. 물론 뭐 우리가 실기까지 생각하면 분개를 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 문제 답이 4번이에요. 잠깐만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이 보기가 지금 조금 잘못됐네요. 그래서 1번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10만 원, 2번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 3번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20만 원, 4번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이에요. 보기가 조금 잘못 올라왔네. 예.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예.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지할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1번이 답이네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고객한테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인도, 넘길 때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고 2번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서 수익 인식해요. 이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에듀윌에서 1년치 어떤 전산세무에게 어떤 강의를 고객이 구입을 했어요. 그럼 에듀윌 입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고객이 예를 들어 1년치를 뭐 9월 1일, X1년 9월 1일이 당기고 X1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가 이 회원 기간이라면 X1년도의 수익은 9, 10, 11, 12, 4개월치가 수익이란 거죠. 3번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예, 4번은 광고 제작 수수료, 제작. 바로 얘는 용역이니까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예.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 변경과 관련돼서 말문제 물어봤는데 이건 조금 난도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번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그 동일한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겠고 유용하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2번 회계 정책, 2번 아시죠?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구분이 불가능해. 그럼 뭘로 보죠?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겠죠. 이거 아는 지문. 3번 회계 정책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답이 3번인데 답이 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전진법, 즉 전진법을 적용할 때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3번이 돼요. 4번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을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오류 수정과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회계 추정은 원래는 추정을 잘 했는데 어떤 이런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축적,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게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난도가 있어, 3번은요. 4번,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해법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정해법, 일정액, 감가상각. 이게 맞는 말이네요. 2번, 내용 연수 도중 기계 설비 사용을 중단한 경우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답이 2번이고요. 요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조업 중단, 이런 걸 일시적인 조업 중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일시적인 조업 중단은 감가상각의 중지의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는 감가상각을 계속 인식한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업 중단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2번이 답. 3번,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한다. 얘는 일괄 구입에서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네요. 그러면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에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 이런 부산물 처분 대금은 토지 원가 차감.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옳은 말이죠. 3번,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선택할 때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 합리적 방법을 선택한다.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산세무이급 실무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예외적인 규정도 많이 내고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제가 전산세무이급 얘기할 때 부가세 신고서 연말정산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걔들은 최대한 부분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된다. 즉 전산세무이급에 빨리 합격하려면 일반 전표협력, 메인 매출점, 결산 여기를 잘해갖고 얘들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 이론도 고득점, 12문제 이상 득점한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일반 전표협력, 메인 매출 전표협력, 결산 자료협력 각각 15점이에요. 15, 15, 15. 최소한 여기서 40점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러면 15, 15, 15니까 거의 한 여기 3개 합쳐서 2개 정도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이론. 12문제 맞춰야 돼. 24점이야. 아니 그럼 여기까지 점수가 몇 점인데 64점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요. 거기에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가세 신고서 2문제잖아요. 2개 중에 부분 점수 못 맞추겠어? 연말정산 2문제잖아요. 급여자료 입력하고 보통 연말정산 원천징수 나오잖아요. 거기서 못 맞추겠어요? 나머지 6점을 그래야 합격을 안정적으로 해요. 항상 강조하는 게 이론과 일반 전표, 메인 매출, 결산이 중요하다. 그게 빨리 붙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실무적, 지엽적인 거 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그 따라가다가 볼일 못 본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요. 현실이에요. 이거는 세무사들도
저한테 뭐 연말정산 지금 시즌인데 연말정산 뭐 이건 어떻게 돼? 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건 맞는데 물론 만점에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서도 정리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쉽진 않더라. 그러니 이론과 일반 전표, 메인 매출, 결산자료 협력을 거의 다 맞출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 뭐 3점에서 뭐 4점 정도로 안타까운 점수로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점수를 이제 시험지 확인해 보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결산 이런 데서 이론도 뭐 반타작하고 이런 점수였다라면 사실은 합격하기 쉽지가 않아. 그러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결산을 잘해야 된다. 이론도 세 문제 안쪽으로 틀려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 매입한 미착 상품. 도착지 인도 기준이고 매입자. 도착해야 매입자 거가 되는 건데 내가 매입자인데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회사의 재고가 아닌 거고요.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성품은 수익이 인식된 거니까 회사의 재고 자산이 아니겠죠.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적성품.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수탁자가 아직 보관 중이라는 거죠. 얘가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200만 원. 담보로 제공된 저당 상품. 저당 상품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0만 원. 합의 900만 원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다 이거죠.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재무회계 5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틀릴 거는 한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1번은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문제. 이론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했었던 그런 문제라 보여지고요. 얘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하고도 비교해야 되겠죠. 2번은 수익인식 시기. 3번은 회계 변경.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5문제 중에 가장 좀 까다로웠어요. 4번은 감가상각. 4번은 재고 자산에 포함된 항목. 자, 원가회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면 제조간접 배부 차이는 40만 원 과대하다. 실제 제조간접비 직접 노무 시간 35,000시간, 당익이 현재 실제 제조간 발생액은 100만 원. 예정 배부율은 얼마일까요? 자, 얘는 아예 이렇게 풀고 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 발생액, 예정 배부액.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 연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실제 발생액이 100만 원이라고 문제에선 제시했어요. 그러면 얘가 배부 차이가 40만 원 과대하대요. 이걸 통해서 예정이 14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정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인데 실제 조업도가 35,000시간이래요. 그리고 예정 배부율이잖아요. 여기가 예정 배부율,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 예정 배부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140만 원 나누기 35,000 하면 예정 배부율이 얼마 나오냐? 40원이 나와요. 기본적인 문제. 당연히 득점이 돼야 돼요. 우리 원가회계에서 전산세무이금은 딱 5가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계산형 문제예요. 그래서 T계정 2개 그려갖고 제공품 제품 그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정 배부액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예정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계산하는 거.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보조보험 원가 배부, 직접 단계 배분법 2개 중에 하나 나오고 네 번째가 뭐냐면 종합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그 네 문제. 크게 보면 네 개. 거기에 뭐 하나 정도 뭐 연산품이나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계산은 무조건 나오니까 그건 대비를 해야죠. 네 개라고 하죠, 네 개. 그 네 가지에서 나왔는데 못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종합원가가 좀 너무 어렵게 나오면 못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네요. 6번도 보조부분 원가 배부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일단 직접 배분법이니까 쉬운 거야, 이건. 또 물어보는 거는 절단 부분의 총원가.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직접 배분법이기 때문에 보조 부분 설비가 동력한테 주는 건 무시가 되고 또한 동력이 설비한테 주는 게 무시가 되는 거지. 시험지라면 바로 싹싹 지워버려야지. 그래서 전체 개가 여긴 1000시간, 그다음 여기는 500kW가 되는 거죠. 자, 계산 들어가 볼게요. 오래 안 걸려요. 절단 부분. 예, 자기에서 발생한 원가 있죠. 절단 부분 자기에서 발생한 원가가 있죠. 그게 90만 원. 이게 총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배부 차이 조정 전 원가. 그다음에 뭐 순서는 상관없죠. 직접 배분법이니까 설비 부분 먼저 할까요? 설비가 준 거. 설비는 얼마야? 설비는 30만 원인데 이게 설비죠. 전체 1000시간 중에 600시간 준 거잖아요. 그래서 18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력이 준 거. 동력은 25만 원이고 전체 500시간 중에 절단에 200시간 줬죠. 10만 원 나오네요. 계산기 누르면. 그래서 이 세 금액의 합계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118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절단의 총원가는 118만 원이 답이다. 요 정도는 풀어야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전산 세무 2급에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득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 오히려 실력을 좀 갖추면은 계산이 더 쉬워요. 예. (8번) 문제.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한다. 아, 얘는 제공품과 제품 계정 그리면 나오는 노멀한 문제잖아요. 뭐 하루 체크할 수도 있었지만 계산 형태라 중으로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공품과 제품 두 개의 계정을 그리면 되죠. 옮겨볼게요. 옮길 수 있는 거. 기초 제공품이 3만 원, 기말이 만 원. 기초 제품이 5만 원, 기말이 4만 원. 매출원가 55만 원. 자, 옮길 수 있는 걸 모두 옮겨봤고요.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기 쓸까? 아, 여기 바로 계산되네. 54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54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답은 52만 원이 되겠죠. 더해서 얘 빼면 되잖아요. 이제 좀 계산이 빨라서 계산기를 안 써도 되겠네요. 답이 2번이 답이 돼요. 쉬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9번이 이 원가회계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100회 문제에선. 왜냐하면 단기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보면 이건 끝까지 다 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물량 흐름이 잘 파악이 잘 안 돼요. 물량을 그려볼게요. 기초가 7,800개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50%예요. 착수량이 45,000 단위를 투입했다. 이 45,000의 착수한 수량. 기말이 5,500개고 완성도가 50%며 그 다음에 이래서 완성된 수량 알죠? 7,800 더하기 45,000 마이너스 5,500 해서 47,300개예요. 이거 색깔 바꿀까?
자, 이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거고요. 완성품 환산량. 모든 원가는 전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재료비와 가공비 나누지 않고 제조원가 모두 가공비처럼 계산된 거다. 이거는 약간 문제를 줄 때 끝까지 내면은 다 하면 오래 걸리니까 출제자가 좀 편하게 계산하라는 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완성을 기초 착수 완성, 단기 착수 완성 나누죠. 그러면은 단기에 완성된 게 47,300개인데 기초가 7,800개 빼니까 단기 착수 완성은 39,500개가 되고 기말은 5,500개인데 완성도 50%니까 50% 곱한 거고 기초는 7,800개인데 50%네요. 그러니까 50% 곱한 거고. 근데 여기서 50%는 앞에 구간 0에서 50%인 거고 여기서 50%는 뒷구간이죠. 50부터 100%에서 50% 된 거죠. 아시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이건 쉽게 줬다 볼 수 있네.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완성품 환산량이 46,15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나와요. 완성품 환산량 단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단가의 경우에 어떻게 이게 선입선출법이니까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 계산하죠. 여기도 단기 발생 원가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161만 5,250원을 이건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다. 46,000 원래 우리 계산기 쓸 수 있으니까 150으로 150개를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죠. 35원 나와요. 단가가. 계산 다 했죠. 기말 제공품 원가, 기말의 수량 이거죠. 얘 곱하기 35 이게 답인데 한번 써볼게요. 이게 5,500에 50%니까 거기까지 계산해 볼까요? 수량이 2,750개예요. 그러니까 2,750개에다가 35 이렇게 계산된 거죠. 96,250원. 96,250원이 답이다. 얘를 풀 수 있는 분이라면은 물론 이거를 우리가 강의 때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원래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풀 수 있다라면 제가 볼 때 12문제 이상은 득점이 가능한 분이에요. 근데 이걸 풀 수 있게 대비가 돼야 된다는 거지. 96,250원. 2번이 답이다. 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는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를 제품별로 발행하지 않는다. 예, 1번은 옳은 말이고요. 얘도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개별 원가 계산 작업별로 원가 이루어지죠. 직접 재료비와 제조간이 구분해야 한다. 2번은 좀 많이 본 지문이니까 아실 거니까 옳은 말인 거 아실 거고 4번은 원가 부분은 원가 발생에 대한 책임 단위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얘도 조금 덜 본 것 같아. 맞긴 맞는데 3번이 답인데요.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에 따라 부문별로 분류 집계. 부문별로 원가 계산할 때 핵심이 뭐냐면 제조 간접비의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 하는 거는 제조 간접비를 발생 원천에 따라 부분별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분율 아니면 부문별 재료간접 배분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제조간접비다. 조금 난도가 있었던 문제예요. 보기 두 개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두 개는. 자, 원가액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6번 문제는 우리가 정성원가 계산이니까 기본 문제라 봐야 돼요. 7번도 마찬가지 보조분 원가 배분 문제니까 기본 문제. 8번도 기본이죠. 9번 종합원가 계산. 얘가 조금 계산이 까다로웠지만 이걸 맞출 수 있는 분은 12개 이상은 무조건 맞춘다. 10번은 말문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던 문제예요.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소득세 문제네요. 11번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이론 설명할 때 소득세의 경우에 전부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그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한다 하더라도 득점은 항상 가능해요. 한번 볼까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복권 당첨금 100만 원 초과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복권 기본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금의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선 좀 표현이 이상하겠네. 근데 소득금의 요건을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죠.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은 원천직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또를 뭐 100억이 당첨되든 50억이 당첨되든 그 사람은 그것만 있었다면은 소득금의 요건이 충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번이 답이고요. 명확해요. 자, 2번도 아시죠?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적용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그게 유리하지.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한부모가 100만 원, 부녀자가 50만 원. 3번 총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 총급여 기준에서는 총급여로 500만 원까지 우리가 소득금의 요건이 충족되는 걸로 보죠.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옳은 말. 자녀세액공제. 이 개정된 지 한 1, 2년 됐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를 말하는 거죠. 예. 11번 예, 중 혹은 중상 정도 되는 문제.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거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소득세법에서 그러니까 종합소득 과세표준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직장인 같은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또 근로소득자나 마찬가지죠. 퇴직소득자나 혹은 연금소득자. 근로하다가 퇴직한 거고 연금 받는 거니까. 근로소득자 혹은 퇴직소득자, 연금소득자만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들이 중복되는 거. 그리고 원천징수, 그러니까 분리과세 되는 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이 4명은 아니 이 조합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소득세 과표 신고하지 않죠. 그러니까 1번 분리과세, 근로소득. 이 사람 신고 안 하죠. 3번 볼게요. 공적연금 퇴직소득, 연금퇴직. 이 사람도 안 해. 4번 근로일용. 이 사람 안 해. 2번은 근로사업소득. 이 사람 하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거고. 13번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자, 이건 좀 개정된 걸 물어본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에 사용했다는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가세자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 2.6% 납부세 공제한다.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랬는데 2021년도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요. 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가 1%, 1.3%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1%인데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죠. 간이가세자고 음식점 하는 사람. 이 사람 1.3%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1.3% 이거 옳게 고치면 1.3%가 돼요. 숫자들 세법에서는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죠. 자, 2번 볼까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이것도 간이가세 규정이 바뀐 거에 나온 거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업종을 불문 신용카드 등에 사용했다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
자, 얘도 오른말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얘도 그렇죠. 사업장별 직전연도 재활동 용역의 공급가의 합계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되고요. 법인도 제외잖아요. 연간 공제금액 한도액은 500에서 1000만 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올해 좀 이게 개정됐다기보다는 예고가 된 게 좀 있으니까 지금은 요 정도 보시고 새로운 2022년 강의에선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주세요. 예. 거의 얘랑 비슷해요. 근데 좀 까다로울 수 있더라. 자, 14번 문제 볼까요?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 가능한 때죠. 예,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 맞고요. 2번 상품권을 현금 판매한 경우 이때는 상품권 회수 시점이죠.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 실제로 인도된 때죠. 예. 4번부터 볼게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장기 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요? 각 부분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그러니까 얘도 옳은말. 3번인데요.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국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게 이제 수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재화의 수입에 해당될 때 재화가 실제로 반출된 날이 아니고요. 수입 신고 수리일이죠. 이날은 수입할 때는 재화의 공급 시기가 수입 신고 수리일. 답이 3번인데 이건 뭐 아시잖아요. 수입 신고 수리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 수리일 날 한다. 실제로 여기 뭐 반출된 때가 아니라. 예. 15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가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자, 이 폐업 시 잔존재화 보니까 시가를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상품 같은 비상각 자산이면 시가인데 기계장치예요. 그러면 이건 삼각자산이죠. 삼각자산이라면 체감률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죠. 가세표준이. 간주시가라 그러죠. 여기선 간주시가. 취득가액에서 아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제 경과된 가세기간에 체감률을 곱하죠. 실기할 때도 좀 보셨잖아요. 체감률은 이제 건물 같은 게 5%고 그러니까 나머지 25%지. 25%. 여기서 25%가 적용되겠지. 건물은 5%고. 예.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5,400만 원. 경과된 가세기간 계산할 때 손가락으로 잘 세야 되는데 이렇게 세요. 지금 언제 취득했지? 2020년 4월 2일. 폐업은 2021년 6월 1일. 그러면 경과된 거는 이렇게요. 보세요. 2020년 1기, 그 다음 2020년 2기. 두 번이에요. 2021년 6월 1일은 경과가 안 됐잖아, 아직. 6월 말이 경과가 돼야 되니까. 2예요, 2. 그리고 얘가 기기장치니까 체감률은 25%가 적용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700만 원 나오죠. 가로 안에 계산 이거 설명 안 해도 될까요? 여기 2 곱하기 25% 이걸 먼저 하는 거지. 가로 안을 먼저 하는 거지. 0.5가 계산되겠죠? 1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두 번째죠. 1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0.5가 되는 거예요. 이 가로는 0.5가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0.5가 돼서 곱하기 마지막에 이렇게 5,400만 원 곱하기 0.5 해서 2,700만 원. 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학 등식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가로에 있는 걸 먼저 한다. 일단. 그다음 곱셈을 먼저 하는 거다. 덧셈이나 뺄셈보다. 자, 그거의 순서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2,700만 원. 답이 3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2급 100회에 대한 이론 해설 강의고요. 한번 우리 세법들 볼까요? 소득세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11번은 1번이 답이 잘 나왔고 12번도 뭐 어렵진 않았는데 13번은
이거는 뭐 강조가 됐던 거니까 좀 난도는 좀 있다고 보여지지만 1.3%로 바뀐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 포인트였으니까. 이제 14번의 경우도 나머지를 아니까 수입 신고 수리일 이거 아실 수도 있지만 나머지가 명확하니까 또 일로 갈 수밖에 없겠죠. 15번의 경우에는 요거는 또 실기에서 또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 12개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100회 전산세무 2급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특히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서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어렵다 느낄 거야. 하지만은 여러분 이론을 12문제 이상을 득점하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결산 자료입력. 그래. 하나씩만 틀리자. 그럼 9점이에요. 그러면 45에서 9를 빼자. 하나씩만 틀리자. 36점에다가 여기 12점 더해요. 그 48점이야. 그러면은 7점 22점이 필요해. 아 잠깐만요. 내가 잘못 계산했나? 아 잘못 계산했어. 여기 12문제 24점. 19.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하나씩만 틀리자. 그러면 여기 일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 45점에서 9점 빼겠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 45점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24점 맞는다. 60점이야. 60점. 여기가 60점이야.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서 3개 틀렸다. 합쳐서. 그러면은 그 점수에다가 이론을 12문제 맞췄어. 그러면 60점 여기까지. 다음 10점 남았어. 근데 뭐가 남았어요? 부가세 신고서 1, 2가 있고요. 연말정산 1, 2가 있잖아요. 아직 배점이 얼마나 남았어요? 35점 남았어. 거기서 10점을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합격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좀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부분 점수가 조금 더 제가 부분 점수 Q&A 단 것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100회에 대한 해설 강의였고요. 시험 저랑 같이 이제 에듀윌에서 전산세무 2급 대비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약간 점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론 실기 내 처음 한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정리해야 돼요. 난 뭐 62점 나왔으니까 난 조금만 해도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다 통으로 정리해야지 전체가 정리돼야지 여러분들이 비로소 합격에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 드릴게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